제가 얼마 전에 새로 그 프로필 사진을 처음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게 제 프로필 사진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 중에 그나마 제일 나아 보이는 걸 찍었는데, 올렸는데, 저게 어째 좀 외모가 저 안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 자료 글 녹화한 거를 제가 이제 줌 그대로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요청하시면 그 링크를 알려드릴 거고요. 만약에 PDF 파일로 이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간략하게라도 블로그에 그 후기를 남기신 다음에 블로그 링크를 저 위에 옆에 보시는 것처럼 저한테 카톡창으로 보내주시면 바로 PDF 파일도 송부를 해드릴게요. 네, 그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벌써 어느덧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HPX 이야기, 즉 제가 지난 2월 20일부터 22일 사이에 다녀온 미국 HPX, 하이 퍼포먼스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브랜든 버처드의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벌써 2월, 그리고 3월은 건너뛰었다가 4월, 5월 세 번에 걸쳐서 드렸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간으로 오면서 매달 이제 전에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렸는지 조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항상 이렇게 하나씩 짚어드리는데요. 오늘도 그야말로 각각의 세션들에서 제가 원 포인트만 딱 하나씩만 골라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날, 즉 제가 2월 웹세미나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의식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드리려고 해요. 특히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그 삶의 그 방향키를 다시 잡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연관된 얘기를 쭉 이어서 드리려고 예전 자료 중에 요걸 뽑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단기간에 걸쳐서 어떤 것을 이루는가에 지금 관심이 많으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일치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그 브랜든이 했던 표현이 제가 굉장히 기억에 그러니까 세게 남아있는 문장이 뭐냐면 busy but lost, happy but not fulfilled 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바쁘긴 하지만 그 와중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없는지, 그리고 내가 뭐 나름 행복하다고는 하지만 충만하지 못하다면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 결국 그 답은 삶의 일치성이어서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 것에서 그냥 거기서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로 막 달려가면 성과를 내는지는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 어쩌면 전체 세션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였냐면, 지금 배경화면에 보시는 그 자리가 뭐냐면 그 F1 경기, 즉 그 자동차 경주 시합을 할 때 차들이 중간에 잠깐 이렇게 들어와서 멈췄다가 다시 달립니다. 이게 핏 스탑이라고 하고요. 자동차가 대충 5초 정도 들어와서 섰다 나가거든요. 근데 그 5초 사이에 지금 달려붙은 저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의 바퀴 4개를 다 갈아 끼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자동차의 바퀴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차가 혹시나 가는데 바퀴가 조금이라도 제 퍼포먼스를 못 낼까 봐 미리미리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건강관리라는 측면에서는 피곤하기 전에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로가 굉장히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1시간에 한 번씩 스트레칭 같은 걸 하면서 풀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1대1 코칭이나 정규 그룹 코칭을 하면 그때 오시는 분들에게도, 그러니까 허구한 날 제가 강조를 하는 게 그거예요. 1시간에 한 번씩은 스트레칭을 하세요.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물 마시러 다녀오시는가 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이세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세 자체가 여러분이 아무리 집중력이 높다고 해도 1시간 이상은 그 집중력 유지 못하게 만드는 자세입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무언가 일을 하는 하루의 중간중간에 꼭 쉬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에너지 관리를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는 것, 그래야 최상의 상태에 유지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난 4월에 있었던 것 중에서는 하이 퍼포먼스 모델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즉
이 자료는 이미 그러니까 모두 다 제 유튜브에 가시면 제가 10분짜리로 이렇게 잘라서 올려놨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은 가셔서 하이 퍼포먼스 모델이 있는 거를 보시면 4월 달 거에서 보실 수 있어요. 상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고요. 자, 하이 퍼포먼스 모델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내가 무언가 성취를 이루려고 한다면 결국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것에 한 가지 기준을 두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느냐는 것에 두 번째로 중요한 기준을 둡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목적 의식과 자유 의지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고 어떤 관계를 만들려고 하고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와 동시에 자유 의지는 뭐냐면 하루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간을 늘려간다는 것,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맺는 시간들을 늘려간다는 것,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자유도가 높아지는 삶을 향해 가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내 건강 상태가 어떻고 그리고 그 위에 더해진 내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사람이 태도가 좋아도 건강 상태가 꽝이면 그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태도가 연계가 되어야지만 그 사람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실 일종의 스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계를 잘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배우셔서 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성과는 당연히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삼각형 모델이 하이 퍼포먼스 모델이라고 이제 브랜드는 이야기하는 거고, 얼마나 의식적으로 각각을 자극하고 있느냐. 즉 내가 유한한 에너지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유한한 에너지를 잘 분배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잘 자극하는 것이, 의식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의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얘기 드리자면, 첫 번째로 맨 밑에는 환경이 있고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는 것이 맨 밑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그 위에 뭐 몇 가지 내가 세운 디서플린이죠. 규율과 원칙 같은 것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또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환경과 규율이 갖춰진 이후에나 내 실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실력이 좋아지게 되면 결국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세상도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가장 끝에 있는 것은 내 야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고 할 때 그 만들어내는 그 대상의 품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질은 여러분들의 야망이 결정짓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해내는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믿음과 야망이 그 결과물을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자,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였어요. 탁월해진다는 것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탁월해진다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일단 이 자리에 오셔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즉 이 지금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은 모두 다 탁월해지고 싶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롤모델 마인드셋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롤모델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이 앞에 놓인 힘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분명히 그 과정에는 자기 의심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 자기 의심이 생길 때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내가 과연 이 의심을 가지고 어떻게 나 자신을 대해야 되느냐 할 때 그때 해야 될 질문들, 제가 7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갖고 있는 자기 의심이나 고민 같은 것들이 나를 즐겁거나 또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자기 의심이 그냥 나를 어렵게만 하고 답답하게 한다면 그야말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나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굳이 내가 들고 가야 되는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도 그런 자기 의심 같은 생각들이 내가 꿈꾸는 삶으로 이끌어 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고, 만약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정말 중요한 판단 기준은 뭐냐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를 제가 어떤 것을 들려드렸냐면, 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코치를 처음 시작하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 코치하기 아직 너무 어려. 회사를 한 10년 더 다니고 50이 넘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에 나와야 사람들이 코치라고 인정을 해주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한 게, 그러면 나보다 어린 나이에 코치를 하는 사람은 없나? 그런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브랜든도 20대에 코치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방금 그분이 저에게 해줬던 얘기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따라서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들이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과연 이 지금의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떤 자기 선입견을 갖고 있고 어떤 그런 자기 선입견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로는 내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려면 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진실된 나는 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들까지 쭉 이어진 그 HPX 이야기들의 정확히는 거의 이틀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네 번째 이야기고요. 삶의 방향키를 다시 잡는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는 다르게 재미있게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한 가지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지금 1대1 코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지금 이 시간에 저랑 1대1로 코칭을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이 질문은 1대1 코칭 클라이언트한테 많이 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시작할 타이밍에. 자, 원래 3개월로 드리는데 지난 3개월간은 뭐 코로나 때문에 별일이 없었으니까 그걸 빼고요. 지난 6개월로 치자고요. 1월부터 지금까지. 지난 6개월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나요? 원하는 경로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도로.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다시 제 화면을 켰는데요. 이걸 켠 이유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방금 제가 드린 질문. 지난 6개월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나요? 라는 거에 대해서 채팅창에다가 한번 답을 써주셨으면 해요. 잘 가고 있어요? 아니요, 잘못 가고 있어요. 원하는 경로로 잘 가고 있나요? 아니요. 속도는요? 원하는 경로로 가고 있지만 뭐 속도는 모자라다든지 아니면 둘 다 아니라든지 뭔가 간단한 여러분들의 답을 올릴 수 있는 분들은 올려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그 답들을 보고 제가 그 답에 대한 뒤에 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제로 답을 해보고 그 시나리오를 따라서 가보시는 건 굉장히 다른 경험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네, 지금 가인님 같은 경우는 원하는 경로로 가고 있지만 속도는 느리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삶은 자리를 잡았다. 가고 있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답이 대부분이시네요. 음, 삶은 자리 잡았는데 일은 멈췄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네요. 일은 멈췄다. 일단 뭐 이야기를 더 계속 진행을 해보죠. 일단 답해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다시 그럼 화면을 돌아가서 몇 가지 얘기를 더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런저런 뭐 답들을 가고 있는 중인지 맞는지 고민도 하시는 분도 있고 속도 느렸다 빨랐다 하고요. 자, 그래도 다행히 많은 분들이 방향은 잡아서 가고 있으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가끔 제가 이미 만들어 온 자료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지금 거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속도는 조금 모자랄 수 있지만 잘 가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 제가 이거를 여기 시나리오에 넣었다는 얘기는, 특히 1번에 넣었다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늦는지 빠른지 어떻게 아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 6개월을 매월 기준으로 또는 2개월 기준으로 어떤 성취들이 일어났나요? 매월 기준이라고 한다면 뭔가 한 달에 하나씩의 성취들이 이어져 왔을 거고요. 2개월 단위로 잡으셨다라고 하면 한 3가지 정도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뭐 2개월이나 1개월 단위로 말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대체 어떤 기준으로 지금 느리게라도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빠르게 가고 있거나 느리고 가고 있다는 기준은 뭔가요? 실제로 이건 지금 성과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방향키를 다시 잡고 제대로 가려면 우리는 방향과 속도를 모두 고민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내고 있는 속도에 대한 판단 기준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준을 삼아서 보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지난 6개월간 연초에 잡았던 목표가 있겠죠. 6개월간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월별로 목표가 잡아져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서너 개쯤이 달성을 됐다라고 하면 속도는 조금 모자라지만 잘 가고 있다라고 하겠지만 뭐 하나나 2개 정도라고 하나밖에 못 이뤄졌다 라고 한다면 너무 느린 거죠. 그럼 잘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정도로 하나씩밖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옥자님이 하신 말씀 같은 그런 대답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목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언제 흔들리냐면 프로그레스가 없을 때 흔들립니다. 즉 내가 잡은 목표에 대해서 그 중간중간의 성취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뇌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이 분야의 성과를 안 내도 되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느리게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는 방금 말씀드린 그 기준, 정말 매 개월이든 아니면 2개월 단위로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정말 정신없이 바쁘기는 했는데 별반 제가 해낸 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틀림없이 지금 채팅을 창에 답을 못 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정표를 보여주세요. 지금 어떻게든 계획표를 짜셨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표 갖고 오시라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정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향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떤 방향인지 제가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방향은 잘 찾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정표가 됐든 아니면 그게 일기의 형태여서 기록된 것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만들어 온 길이, 그 결과물들의 그 연속성을 두고 봤을 때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구나, 뭘 하고자 하는 사람이구나, 앞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답을 다셨던 분이건 아니 안 다셨던 분이건 만약에 그분의 일정표를 제가 딱 받아든 순간 그분이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지 제가 알아볼 수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없으신가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제가 제 책이 8월에 나오면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답을 아무도 못 주셔서 제가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5월부터는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그 이후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니 그러고 보니 가인님 경우엔 제가 이미 책을 보내드리기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책을 보내드리는 명단에 없으시다면 제가 책을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연락처 알려주세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 또 드릴게요. 결국 내가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가, 경로와 속도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팩트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일정표예요. 네. 여러분들이 바인더라는 걸 쓰시든 플래너를 쓰시든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의 계획표를 쓰시든 무언가를 쓰신다라면 그 일정표가 다른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일정표를 만드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투두리스트만 꽉 채우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팩터랑 같이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야말로 조화 그 자체입니다. 뭐랑 조화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내 일정표가 조화를 이루냐는 거예요. 즉 내가 하려는 것들이 하나하나 일정표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요일이면 월요일 날이건 일요일 날 세운 그 주간 일정표가 뭔가 어디를 향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길로 가면 내가 가려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건지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투두리스트는 정말 기차게 만드실 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뭐고 착착착착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오늘 하루에 해는 일이라 착착착착 체크하고요. 이런 거 굉장히 잘하시고 체크하는 것들에 굉장히 기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 투두리스트가 전부가 아니라고요.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내 삶의 중요한 일들, 라이프스 워크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투두리스트에 매몰된 현상이 있나라는 걸 봐야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런 말을 한다면 투두리스트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투두리스트에 매몰된 거예요. 일정표를 쓰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말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혹시 이러고 있는 분이 있으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약 30분 정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하루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그러려고 TV도 잠깐 봐야 돼. 아니면 웹툰도 봐야 돼. 하루 30분 정도밖에 안 봐.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것을 한번 시간으로 바꿔볼까요? 하루에 30분이면 일주일에 3.5시간입니다. 그쵸? 7일이니까요.
그러면 1년이 52주니까 연 182시간이고요. 그러면 하루 8시간, 워크데이가 8시간이잖아요. 8시간 근무하니까 8시간 기준으로 나누면 거의 23일이 날아간 셈입니다. 그 잠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다는 그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게 너무 잔인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뭐 그 짧은 쉬는 시간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쉰다는 것의 의미는 뭐죠? 쉬는 동안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다시 회복돼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쉰다는 것의 의미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뭐 웹서핑을 하거나 하는 것은 모두 다 일종의 모니터를 보면서 이루어집니다. 뭐 컴퓨터 모니터든 핸드폰 액정이든 무언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빛으로 인해서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막 분비됩니다. 바로 그 도파민이 여러분들 보고 야 재밌다라고 만들어 생각하게 해요. 야 이거 재밌네. 그러니까 계속 그걸 보고 싶게 하고 시간 나면 그걸 하고 싶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은 전혀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뇌가 계속 일하고 있잖아요. 뇌가 생각 없이 쉬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시간이에요? 산책하는 시간, 그리고 명상하는 시간, 이런 시간인 거죠. 그렇다면 TV를 볼 시간에 명상을 하시든 아니면 산책을 하시든 방에 밤늦은 시간이라면 가족들하고 대화를 나누시거나 책을 보시는 시간을 하셔야지만 실제로 휴식이 된다고요. 아니면 뭐 눈을 감고 음악 감상을 하시든 뭐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투두리스트에 열심히 분들이 그 하루의 끝에서 나 정말 잠깐 쉬고 싶어라 하면서 TV를 보냐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시간을 정해두고 하셔야 되고 정말 의식적으로 SNS를 하는 시간이라든지 TV를 보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시간이 없다면서 이렇게 하루 안에 다른 딴짓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아까 속도가 느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꼭 생각해 주세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다지 감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아우, 말이 좀 세죠. 야, 아니 내가 TV 좀 봤다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건 심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좀 제가 지금 일부러 세게 말씀드리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 현실에서 한 발을 더 나가겠다. 정말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바탕에 깔려져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진 것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시간 관리를 해요. 소위 말하는 시간 관리는 사실 틀린 말이긴 하죠. 성과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다음에 더 나아가려면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겠어라고 하면 시간이 아깝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되고 그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이 큰 디딤돌이 되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저렇게 막연하게 쉬는 것처럼 뇌를 혹사시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찔리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정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발을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한 발을 못 나아가느냐는 것은 바로 여기서 갈려요.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여기서부터 어떻게든 더 잘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든 아껴 쓰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좀 세게 말씀드린 게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셔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업무를 한번 재정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실제로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않아야 되냐는 거예요. 자,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면 이제 정말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를 판단하는 순간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일을 하려면 뭐 새로 시작을 하든 기존에 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결국 내 시간과 에너지, 자원, 돈, 그리고 내 정신력까지 들어가니까 이 5가지가 투입이 됩니다. 그럼 이 5가지가 투입이 돼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뭘까요? 네. 첫 번째는 흔히 말하는 ROI죠.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투자 대비 성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의 가치. 세 번째는 자기가 성장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게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투자 대비 성과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뭐 간단히 생각하면 돈을 얼마 투자했는데 얼마를 벌었다.
이런 기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단순한 상황에서의 투자비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래 가치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실제로 미래에 뭐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세 번째는 그리고 그 과정에 배운 것들로 내가 굉장히 많이 성장해 가는 것. 특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하고요. 네 번째는 내 라이프 스타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두고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한다. 워낙 요새 부동산 공부하는 분들이 많으니까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내 에너지를 들여서 뭐 발품을 팔러 다니고 뭐 임장도 다니시고 하죠. 그리고 뭐 그야말로 돈과 그 이외의 자원들도 많이 써요. 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로 투자를 위해서 돈을 투자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엄청난 내 에너지와 함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죠. 그런데 그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냐는 거죠. 만약에 얻는 것이 순수하게 돈만 버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전 조금 갸우뚱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서 라이프 스타일, 즉 내가 어느 정도의 월세를 받는 삶을 만들어서 조금 일에서 자유롭고 싶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투자 대비 성과와 라이프 스타일이 함께 겨냥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 발이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이것을 겪은 이후에 잘 성공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 성공 과정을 책으로 만들고 강연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알려주고 좋은 영향을 줄 거야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자극을 모두 다 해주고 그 성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할 만한 일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동산 투자에 큰 관심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맨날 사람들에게 혼나기도 하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들여서 얻는 것으로는 그 자기 성장 측면에서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라는 측면도 사실 생각보다 큰 관심이 없는 편일 수도 있고요. 먹고 사는 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성장해 가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자기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내가 과연 이만큼의 시간과 에너지를 꼭 쏟아야 되는 거라는 것을 꼭 이 보신 기준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들어가는 게 더 많다라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어떻게든 그런 일들은 없애거나 아니면 없앨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중요한 일이 뭔지 이제는 좀 파악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겪어왔다라면 제가 앞에서 굉장히 따끔하게 그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끔뜨끔하게 찔렀다면 그 이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만약에 머릿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아, 그래. 내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뭔가가 생각이 나셨다면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60%를 쓰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로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셔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건 삶 그 자체입니다. 내 건강 관리, 내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내 일에서의 성과, 그리고 취미, 재정 상태, 동료 관계는 내 결국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이것들을 다 버릴 수는 없어요. 즉 여러분들의 관심과 에너지가 40%는 최소한 여기다 배치가 돼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히 뭔가 집중해야 될 중요한 일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그분의 삶의 목표는 오른쪽에 있는 것에 에너지의 100%를 쏟는 거예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더 개선해 나가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정해서 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그분들의 스케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면 다시 60대 40으로 나뉩니다. 자, 잘 보시면 위쪽에 중요한 일이라고 쓴 곳에는 제가 60%를 E라고 표현했어요. E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시간은 60대 40으로 PQO와 서포트로 나뉩니다. PQO가 뭐냐면 제가 뭐 이런저런 곳에서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Prolific Quality Output이라고 해서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분야에서 그 양질의 성과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말해요. 정말 좋은 성과물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분야에서 많은 컨텐츠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코어라고 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책을 낸다든지 강연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독서 모임을 또 런칭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PQ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성과를 내는 일들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요새 썼던 코치의 조언 같은 글들이라든지 이렇게 세상에 저를 알리는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웹 세미나 같은 것들은 다 이렇게 이런 PQ를 하기 위한 서포트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 40%가 돼야 되죠. 뭐 법인을 뭐 사업자 등록을 내고 관리한다든지 뭐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 관리. 제가 비록 오늘 실패를 하긴 했지만 뭐 이런 카카오톡 채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40%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메인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메인 일도 분명히 그 자체로 중요한 일과 그것을 서포트한 일로 나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스케줄의 60%는 그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0%로 그걸 서포트한다는 생각을 딱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중요한 일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사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중요한 결과물이 뭔지 일정을 잡고 목적을 탁탁탁 정해놨는데 언제까지 한다고 정해놨는데 그렇게도 잘 안 되던데요 라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첫 번째는 미루려는 성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미루는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 동기부여가 좀 덜 된다든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의미가 부족한 경우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좀 정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정말 이 따라만 가면 되게끔 하는 그 소위 말하는 매뉴얼에 가까운 계획을 세우시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꾸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걸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꾸 떠올리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한테 말하는 거죠. 나 이거 할 거야. 언제까지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미루려는 성향을 벗어나게 해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완벽주의자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만족주의자라 잘 못한다 하는 분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자기는 완벽주의자라는 표현을 하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완벽주의가 나쁘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완벽주의가 여러분들 이 위치까지 지금의 성공에 도달하기까지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의 벽을 깨고 다음 단계로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완벽주의를 깨셔야 됩니다. 완벽주의는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의 표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퍼펙셔니스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완벽주의자는 거짓말쟁이에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만들려면 세상에 내놓은 다음에나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우를 많이 범했어요. 제가 처음에 코치를 데뷔하는데 4년이 걸렸거든요. 그 앞에 4년 동안 뭐였냐면 아, 내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말 꺼내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 한마디 생각 때문에 제가 못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거 시작한 잘못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을 해보지 않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들에게 공지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못 드렸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 뭐 완벽하게 가진 성향이 가진 사람이라면 미리 실험해봤겠지만 뭐 실험 안 해보고도 해보고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대신 오신 분들에게 일단 최선을 다하고 이 링크 또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걸로 충분히 이후에도 메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질러 놓고 나서 고민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서 더 열심히 아니면 더 성과를 내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을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두려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로스 페인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 관리자에서 높은 관리자로 가야 되는데 높은 관리자가 되려면 이제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싫은 소리 하고 하는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걸 주저주저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라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주변 사람의 인식을 잃고 정말 깐깐한 팀장이 되는 것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높은 자리에 하는 걸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이 로스페인이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얘기고요. 그런 경우엔 제가 어떻게 답을 말씀드리냐면 내가 과연 새로 얻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로스와 반대말인 개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얻느냐라는 표현이 되는 건데 자, 그게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방금 같은 분은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냐면
실제로 팀장이 되면 필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 팀원들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건 내가 좋은 사람으로 허허허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실제적인 성과를 내게 해줘서 돋보이게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도 오래 다니고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가족들까지도 더 좋은 곳으로 이끄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좋은 사람이란 평판을 잃어버릴지언정 제대로 성과를 내는 사람으로 향해 가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얻는 길입니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새롭게 얻게 되는 것에 더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프로세스 페인입니다. 정말 그 과정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 글 써야죠. 유튜브 올려야죠. 웹세미나 해야죠. 팟빵 올려야죠. 코칭 해야죠. 강연해야죠. 회사도 다녀야 됩니다. 내일부터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정의 어려움이거든요. 자, 그럼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Honor the struggle. 네, 당연히 세상 사는 거 힘듭니다. 그 과정에 힘들다는 거 받아들이고 그 시간들이 먼 미래에 봤을 때 훈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롤모델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으시다면 항상 신경 쓰셔야 할 것은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너 그때 이런 거 참 잘했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져야 정말 나중에 멋있는 책 한 권이 되나요? 그런 것에 대한 답을 내는 과정으로 힘든 일들도 버텨낸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세 번째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진 문제예요. 아웃컴 페인입니다. 결과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쪽 숲에서 저쪽 숲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저쪽 숲이 정작 가보니까 별반 좋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아닌 개별한 생각을 하게 될 건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로는 결과와 나를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과가 잘 안 나오면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근데 사실 그게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나란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나는 그 수십억의 인구 중에 단 하나로 존재하는 사람이고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인데 꼭 내가 무언가를 하다가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랄까 결과랑 나랑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신다는 마음을 꼭 가졌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그 순간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얻는 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들의 그 자체의 의미를 둔다라면 결과 자체가 조금 나쁘더라도 분명히 내가 할 만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게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던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읽었던 저희 독서 모임에서 이제 5번째 도서로 연금술사를 읽었거든요. 거기에 그런 부분이 저는 제일 인상에 남았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주인공인 산티아고가 그 오아시스에 들어가서 다음 날 쳐들어온 침략자들이 있을 거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한 다음에 그게 맞으면 많은 돈을 벌겠지만 그게 틀리면 그 부족들로부터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날 밤에, 그러니까 다음 날 자기 이제 생명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 숙소로 돌아가면서 산티아고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일 죽는다 해도 해협을 건너고 크리스털 가게에서 일하고 사막을 알고 파티마의 두 눈을 보고 난 후에 죽음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정말 자기의 여정이 자랑스러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 연금술사의 말을 빌리면 자아의 신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 얻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꼭 느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려워서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또 한마디를 더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동전의 한쪽 면이라고 하면 반대쪽엔 뭐가 있냐면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 호기심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인류가 발전해어 모든 역사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달나라에 가서 토끼가 사는지 안 사는지 보고 왔을까요? 그런 건 모두 우리 인간들의 호기심에 시작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무수한 실패를 겪었죠. 라이트 형제도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으며 우리가 달에 가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아폴로호들이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우주에서 산화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실패긴 하지만 우리가 뭔가 성취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 실패보다 작은 건가요? 훨씬 큰 건가요? 실패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끄러움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작은 거라면 시작을 안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걸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뜨겁고 정말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게 실패보다 더 큰 그 무엇을 바라신다라고 하면 힘드시더라도 그것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한 발씩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보다 점점 더 시도하긴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 돌아보시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아, 내가 5년만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 얘기를 5년 후에 똑같이 하시지 마시라고요. 지금 두렵다 하더라도 좀 시작해 보시고, 그곳에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결과가 원하지 않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배운 것들에 대해서 아, 내가 정말 이런 걸 새롭게 얻었구나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어떻게 우리가 삶의 방향키를 다시 잡는데 중요한 체크 과정들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새롭게 무엇을 시작하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 갈 거에 대한 그 중간 과정에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표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언가 시작하신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에 여러분들의 스케줄 60% 쓰고 있냐는 거예요. 100%다 쓴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야말로 중요한 일에 60%만 쓰셔도 다행입니다. 그만큼을 하는 게 일단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60%의 스케줄을 배치해서 쓰고 있는 것. 물론 에너지 60%는 중요한 일에 쓰는 거고, 그 중에 스케줄 중에 60%가 PQ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사실 아닙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만 하셔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시간들이 돼요. 그래서 그 순간들에 몰입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당연하고요. 자, 그렇게 PQ를 잘 반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으시다면 그 다음에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분기별, 월간, 주간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투두리스트, 오늘의 투두리스트 아닙니다. 분기별, 월간, 주간 계획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러니까 뭐랄까요? 1년짜리 큰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3개월 단위로 나눠서 분기별 목표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분기별 목표가 나오면 그것으로 월간 목표를 한번 잡으세요. 그리고 그 월간 목표에서 주간 계획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투두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간 계획에서 세워진 PQ들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고 아니면 좀 옮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일들은 알아서 잘 하게 될 테니까 정말 중요한 일들이 제대로 배치되고 하고 있느냐에 신경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월간 목표들이 잘 가고 있느냐, 분기별 목표들이 잘 가고 있느냐를 그 피드백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제가 지난 1년간 냈던 성과는 거의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다음 달엔 뭐 하지? 그럼 이 다음 달엔 내가 뭘 해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바라보면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중간중간에 제가 결과들을 계속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주간 계획을 위주로 여러분들 일정을 짜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매 주간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일요일 저녁에 이 시간을 씁니다. 일요일 저녁에 앉아서 내가 지난 한 주간 정말 계획표 세운 대로 잘 해냈나? 그리고 다음 한 주간은 뭘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 목표들은 잘 채웠나? 이런 것들을 매주에 한 번씩 이렇게 앉아서 평가를 해보고 점수도 매겨보고 하면서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지난주보다 나아졌구나. 못하고 있구나를 돌아보거든요. 그 시간들이 분명히 내가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가는데 그 이정표가 제대로 돼줍니다. 그렇게 1년은 52개의 이정표로 이루어져서 그 결과를 만들어 간다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자, 그 위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만들어지고 이제 쭉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위임하고 어떤 것을 제거할 것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네, 제가 막힌 곳은 사실 여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지난 1년 동안에 해낸 성과를 더 잘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을까라는 걸 고민한다면 최대한 빨리 제가 하는 일들 중에 제가 이미 할 줄 아는 것들은 위임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대상들이 들어갔냐면 비디오를 편집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고객 응대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가능한 측면은 최대한 위임을 했어야 됩니다. 그랬다면 제가 더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냈겠죠. 하지만 저는 비용 측면에서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그런 그 비디오를 만들어내고 비디오를 이렇게 오픈하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많은 것들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내가 만약에 위임을 잘했다라고 하면, 그런 비디오 편집 같은 거 위임을 잘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성과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집중해서 성과만 내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복직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든 이런 것들 위임에 관련된 거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회사를 이끄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든지 뭐 1인 기업으로 가는 분들이라면 내가 어떤 것을 할 줄 아는가를 기준으로 할 줄 아는 것들 중에 가능한 많은 것들은 위임을 하세요. 실제로 가장 코어에 있는 것들은 내가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최대한 위임을 하는 것이 좀 더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위임이 안 된다라면 정말 이게 아예 제거해 버릴 수는 없는지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거가 안 되면 혹시 시스템적으로 자동화될 수 없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서는 방법이고요. 저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정말 더 큰 신경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가는지를 보시려면 어떤 것을 위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 끝에는 결국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워야 됩니다. 제가 어떤 것을 느끼냐면 정말 제가 그동안 이루어온 것이 즐겁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제가 복직을 하고도 이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자면 내일 아침에 제가 5시 15분에 코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코칭을 하는 게 즐겁지 않으면 그 시간에 스케줄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어떻게든 그 시간에도 꼭 이렇게 다른 방해 없이 그 시간에 뵙고 싶기 때문에, 그 시간을 옮기지 않고 계속 뵙고 싶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잡고 이거 코칭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제가 그분을 만날 때 즐겁기 때문에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목표로 가는 길에 그 과정들이 당연히 즐거워야지만 제대로 된 성과들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고요. 그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정말 좋은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좋은 습관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디서플린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그 기준들이 딱 잡혀 있어야지만 이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해가 되는 것은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들이나 아니면 그야말로 삶에 껴드는 온갖 방해물들이요. 이런 것들이 이걸 제대로 못 가게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난다라고 하면 이게 없으신 거예요. 좋은 전략이 없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정말로 장기간에 걸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꼭 그 분야에서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 즉 내 분야의 전문가 내지는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세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잘 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셔야지만 정말 그 시간들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꼭 찾아가셔서 물어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전문가를 찾아가서 묻기 어렵다라면 정말 진지하게 앉아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코치한테 뭐 연락을 간단히 주셔서 뭐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방향을 잡으신다든지 이렇게 정말 전략을 짜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한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셔야지만 제대로 된 길을 빨리 가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면 자기 자신이 내 삶의 리더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리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그 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롤모델로서 앞서 가야지만 뒷사람도 이끌 수 있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떳떳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리더로서 자신의 삶을 대하고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모르면 리더는 어떻게 할까요? 길을 묻겠죠. 정말 내가 리더가 아닌 사람들만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더라면 정말 제대로 물어보시길 바랄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 그래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처음에 시작을 제가 이렇게 했죠. 지난 6개월을 기준으로 보시죠. 삶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나요? 원하는 경로와 속도로 가고 있나요? 이 질문에 답을 하신 거의 모든 분들이 생각보다 잘 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추가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제대로 도움을 요청하긴 하셨나요? 내 삶의 리더라면, 내가 가는 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그 길을 앞서간 사람에게 분명히 물어보셨어야 해요. 그래야 빨리 갔을 텐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가는 길에 앞서간 사람들에게 잘 물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존심이 너무 센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에게 물어보고, 아니면 주변에 다른 분들에게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람을 아냐고 물어봐서 찾아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제 오프라인 원데이 그룹 코칭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대로 된 목표가 뭔지 파악을 하고 그럼 그 분야에 만나볼 만한 사람이 누군지를 물어보게 한 다음에 그분을 찾아가도록 인터뷰 요청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인터뷰 요청이 돼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나눠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에게 꼭 인터뷰 요청을 한 번씩 하셔서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제가 이미 이 장표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실지 제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워낙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원하는 만큼의 프로그레스가 안 나왔다는 것, 즉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더디게 나왔다는 것은 진실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는 것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것을 묻는다고 해서 그걸 꼭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거는 이런 대안들이 있구나라는 그 내가 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어떤 것들 중에 나한테 맞는 게 무슨 방법인지를 고르는 것과 그냥 처음부터 내 생각 하나로만 가는 거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시고 특히나 앞선 분들에게 많이 물어보셔서 삶의 방향키를 다시 잡을 수 있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다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질문을 좀 받으려고 그 전체 시간을 한 50분 정도로 배치를 했는데 얼추 전체 시간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복직을 한 이후에는 카톡 채널에 제 친구 등록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어떤 이벤트를 할 거냐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정해서 그 시간대를 비우고 그 시간대를 먼저 클릭하신 분들이 그 1대1 무료 상담을 1시간 점심시간 동안 12시부터 1시까지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카톡 채널에 그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민코치를 등록해 주시면 제가 복직 이후에 일정을 좀 확인한 다음에 곧바로 이런 무료 상담 일정을 잡아서 여러분들 공지를 드릴 테니까요. 카톡 채널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 잘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질문은 상관없고요. 오늘 내용이든 아니면 코치의 조언에 나왔던 내용이든 아니면 새로운 무엇이든 무언가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질문할 게 아까 내가 할 수 있지만 네. 내 시간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위임을 하거나 제거를 할 거를 맡기라고 네네네. 하셨는데 네네. 사실상 위임하려면 사실 비용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푸치님도 그 부분 때문에 음. 사실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그렇다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네, 말씀드리고 싶냐면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복직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제 시간당 이제 제가 만들어야 되는 그 콘텐츠의 뭐랄까요? 단가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이것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차원이 달라졌잖아요. 왜냐하면 회사를 다니면서 실제로 이제 제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귀해졌으니까 이게 휴직 상태랑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한 이 시간들이 하루에 뭐 3시간이 맥시멈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거의 하루에 8시간을 할 때랑은 굉장히 다른 기준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3시간을 예를 들어서 그중에 1시간 반을 편집하는 데 쓰는 거는 너무나 아까운 일이 됩니다. 그럼 제가 할 일이 뭐냐면 3시간 동안 녹화를 하고 외부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3시간 만에 어떤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제가 하고 있는 다른 일과 겹쳐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그걸 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그런 측면에 대해서 브랜든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냈었냐면 브랜든이 파산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하면서 돈을 얼마 벌기 못했을 때에도 자기가 요리를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잘하는 일도 아니고 코어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요리를 한 요리사를 그러니까 요리를 해주는 사람을 고용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요리 학원 같은 데 앞에 가서 기다리고 섰다가 이제 끝나고 나오는 그 학생들을 붙잡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음식 재료를 살 테니까 3인분의 재료를 살 테니까 네가 오늘 배운 걸 갖고 어차피 연습해야 되면 우리 집에 와서 그 요리 연습을 해주면 안 될까? 그리고 1인분씩은 나눠 먹고 나머지 1인분은 그냥 남겨놓으면 내가 다음날 먹든가 할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음식을 만드는데 자기 힘을 하나도 안 들이고 비용도 어떻게든 최소화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최대한 그 음식까지도 외부에 시키려고 했고 돈을 벌자마자 바로 했던 거는 집안 청소 같은 것도 바로 이제 맡겨주시는 분을 도우미분을 불러서 처리하려고 했던 것. 이렇게 최대한 내가 지금 1시간을 투자해서 벌 수 있는 돈의 규모와 아니면 1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 컨텐츠의 중요도에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이 돈을 투자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걸 투자를 실제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인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그런 멘탈 코치 같은 이런 걸 하신다라고 하셨다면 실제로 내가 만약에 코치를 하면서 벌어들이는 그 수입에 비해서
지금 이 잡일들에 들어가는 그 비용들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이게 잘 안 맞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내가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면 내 수입이 더 확 늘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니면 그야말로 똔똔 된다라고 하죠. 2분, 매길 2분만 된다라고 하면 그 정도만 해도 위임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자기 컨텐츠에 집중을 해가는 게 더 중요할 거고요. 그게 실제로 흔히 그 레버리지 같은 책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죠. 정말 핵심은 내가 하되 할 수 있다. 그 아닌 것들은 최대한 외주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것을 외주를 줘야 되느냐, 위임을 해야 되느냐의 기준은 내가 완전히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어느 날 없어지더라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만 외주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편집에 대해서 제가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외주를 줘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급작스럽게 그 사람이 없어져도 저는 이제 제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확실히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